자, 일단 소설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여러분 교재 4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설명하면서 자, 일단 소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소설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설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해볼게요. 왜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죠? 이걸 큰 이야기는 대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소설이라는 게 왜 그런 건 생각 전혀 안 해보셨죠?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자,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소설이라는 게 뭐냐? 하찮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찮은 이야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소설 이런 걸 쓴 판타스틱하다, 환상적이다. 우리가 판타지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환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한얘기 좀 올라가시면 배우겠지만 소설 옹호론이 있고요. 이게 소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소설 배경론이라는 거. 네, 우리 사고 시간에 네, 그러니까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실 건데 어쨌든 소설이라는 것은 하찮은 이야기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장자가 벌써 그런 이야기예요. 장자, 이 장자라는 사람이 책에서 소설은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한다. 재밌죠? 이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아. 소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환상적인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소설 이런 거보다는 뭐 역사서라든가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소설보다 당연히 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옛날 사람들 자기의 말들 다 시로 썼어요. 시로 또는 시로 쓰거나 비평을 쓰거나 아시겠죠? 소설은 하찮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자 소설의 개념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걸 이제 공부할 때 뭐 다 이야기는 안 하고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세기가 소설의 시대다. 지금도 뭐 역시 소설의 시대이지만 지금은 이제 영상의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소설책 읽기 귀찮으니까 다 영상으로 뭐 유튜브도 그런 거고 다 영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점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밑에는 크게 영향가 있는 이야기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5페이지부터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가 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5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처럼 소설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 허구성을 강조하는 픽션. 이 픽션이라는 말이 허구예요. 허구. 우리말로 픽션. 그러니까 허구. 그러니까 허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일도 있을 법한 일이고 전혀 있지 않을 법한 일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픽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허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해리포터 이런 거 다 픽션에 들어가요.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거 다 픽션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로맨스가 있는데 여러분 좀 로맨스를 알아두셔야 돼요. 로맨스는 우리가 로맨스하면 뭐 사랑으로 알고 있잖아. 보통 낭만이나 사랑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로남불 뭐 이러는데 이게 로맨스가 원래 사랑이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로맨스가 혹시 뭔 뜻인지 혹시 공부해 보신 적 있어요? 로맨스의 뜻. 로맨스의 뜻은 사랑이나 낭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중세의 기사의 이야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르반테스가 쓴 게 뭐죠?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그럼 돈키호테에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돈키호테가 뭔 뜻이에요? 이 돈이 뭔지 아세요? 돈키호테. 그러니까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이고 이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DON인데 이게 써의 뜻이야. 써. 돈이 써라고 써. 그러니까 이게 키호테 경이라는 뜻이에요. 아, 경. 네, 돈이라는 게 경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그냥 돈키호테는 성은 돈이요, 이름은 키호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이런 게 재밌다. 제가 그 여행을 어디 이제 스페인에 갔었어. 스페인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막 가면 막 그런 게 있잖아. 그리고 그 여행 갔는데 와이프 물어보는 거 돈키호테가 뭔 뜻이냐고. 그래서 이거 써의 뜻이고 키호테 경이라 했더니 바로 가이드한테 가가지고 이게 돈이 아는 척하는 거예요. 돈이 써의 뜻이고 키호테가 뭐 이런 뜻이냐고 그러니까 가이드님이 되게 잘하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보면 그 기사가 그 여관집에 딸을 막 공주님이라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몰라요? 그 여관에 가가지고 그 기사가 이 공주를 그 여관 딸이죠, 여관집 딸 공주님 막 이런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기사도적인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낭만이나 사랑이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로맨스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19세기에 이제 단편 소설로 갔고요. 단편 소설. 그다음 나블이라고 여러분 소설 나블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나블의 뜻이 뭐냐? 나블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NOV가 뭐냐면 V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을 하면 뭐냐? 새롭다는 뜻이에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왜 소설이 새롭냐? 우리가 자 시로서 끝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든가 그 이전에 김시습 이전에 작품들이 있었어요. 김시습 이전에 그런 작품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전부 다 시였어요. 소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문학 같은 것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영문학 같은 거 공부해보면 다 시예요. 옛날에 근데 재밌는 게 시가 읽어보면 다 소설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시라고 읽어보면 전부 다 소설들이에요. 거의 소설에 가까워. 그래서 소설이라는 개념은 되게 늦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소설을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김시습이 뭡니까? 세조 때 뭐 이럴 때 사람이잖아요. 1300, 400년대 이럴 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부 다 10세기 뭐 이럴 때 이전까지는 전부 다 시였다니까. 정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치원 이제 소설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최초의 소설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게 이제 또 재밌어지는 건데 여러분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최초의 한문 소설을 알고 있나요? 몰라요? 최초의 한문 소설이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것 그런 거 아셔야 돼. 한글 소설이 홍길동전은 알죠?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최초의 한문 소설인데 그걸 좀 더 앞당겨서 최치원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고. 나중에 3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어쨌든 최치원이라고 해봤자 10세기예요. 최초의 소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다 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소설은 뉴, 나블. 소설은 새롭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 제가 이제 필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5페이지의 그 소설의 본질적 특성 그걸로 들어갈게요. 자, 소설의 본질적 특성은 자, 허구성 아까 이야기했고요. 설화성.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설화라는 게.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 소설의 연원을 고대의 서사시 여기다 오죠. 서사시. 그 다음에 중세의 로맨스에서 찾기도 한다. 이 기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소설은 근대 사회의 발차. 여기 이제 밑줄 좀 쳐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본격적인 소설은 근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부상한 근대 소설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니까 근대 소설에서 출발한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이제 뭐 여기 밑에서 보면 뭐 동네의 귀족 승리의 포괄 반항해서 뭐 이런 게 일어나서 18세기 무렵. 그러니까 진정한 소설은 18세기에 등장했다 나오죠. 상당히 진정한 소설은 늦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치원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금오신화라는 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보통 최치원의 작품이라든가 그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든가 이런 것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소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읽어보면 김시습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뭘로 썼을 것 같아요? 김시습이 하고자 하는 말 다 뭘로 썼을 것 같아요? 다 시로 써요. 이게 되게 재밌어. 금오신화를 읽어보면요 소설 반 시 반이에요. 물반 고기 반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 이걸 그래서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니까 이런 걸 삽입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시라는 게 뭐냐 소설에 삽입된 시, 소설에 들어간 시 그걸 삽입시라고. 지금도 그렇게 쓰면 괜찮아요. 지금도 그렇게 써도 되죠. 소설과 시를 막 합해서 이렇게 쓴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쓴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다 뭐 콜라주 기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요즘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김시들 금오시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런 그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그 좀 읽어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첫째 줄에 초월적 세계에서 신비한 힘과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 이야기, 역사의 기록, 누군가의 일화나 사건 소설, 황당무계한 무용담과 같은 거와는 다르다. 이게 이제 소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금오신화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금오신화도 생각해 보세요. 금오신화의 주인공이 양승이에요. 근데 이제 저승에 여자가 있어. 맹랑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승에 있는 양생과 저승에 있는 귀신의 사랑 이야기예요. 금오신화가 거기 만목사 접속. 맹랑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양반들이 그 당시에 받아들이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무슨 뭐라고 그래요? 완전 썰 풀고 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레슬리 피들러 같은 사람은 소설은 죽었다. 소설의 죽음까지 이야기해요. 소설이라는 게 이제 그 전통적인 의미의 소설과 뚜렷하게 그러니까 소설이 죽었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셔서 소설은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소설은 죽었다. 소설의 죽음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용어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소설의 죽음이라고 써보세요. 이게 이제 1964년에 이야기가 되고 레슬리 피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슬리 피들러가 전통적인 의미의 소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장르가 징후가 드러난다. 이게 소설의 죽음. 소설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의미의 소설과 좀 필기하는 주셨대요. 전통적인 의미의 소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징후가 드러난다. 뚜렷하게 구분되는 징후.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적인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인간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를 보세요. 6페이지부터 다시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리얼리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위에서 한 7째 줄에 보면 나오죠. 그 풍속에 대한 해석과 비판을 수행하며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는 소설로서 리얼리즘이라는 게 우리말로 사실주의라는 뜻이에요. 사실주의, 리얼리즘, 사실주의, 리얼리즘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그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옛날과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쓰여가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서사문학의 전통과 한국 현대 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서양 소설은 근대국가가 성립되기 이전까지 이단과 소외의 길을 걸어왔다. 그렇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좋은 거면 대설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단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가 태동하면서 문학의 양식으로 존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소설의 기원과 인식의 변화. 자, 한자 문화권의 소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나옵니다. 보세요. 소설은 유학의 경전과 대비해서 가벼운 내용을 단편적으로 서술한 비공식적인 글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보세요. 좋은 뜻이 아니죠? 지금 7페이지 보고 있어요. 소설의 기원과 인식의 변화. 그 밑에 가벼운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소자죠. 작을 소자. 그 다음에 단편적으로 서술했다는 거고요. 중국에서 소설이라는 단어는 장자, 외물편에 등장한다. 아까 제가 장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장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원래 한자인데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소설을 꾸며서 혈령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지방에 있는 뭐 시장 이런 사람이에요. 혈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방에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는 자는 크게 되기 어렵다. 이렇게 써놨어. 장자가 3000년 전에 이렇게 써놨다니까. 그래서 소설은 환심을 사기 위해 꾸며낸 하찮고 질낮은 이야기.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소설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대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한 한나라 이전 시대에는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가담행설. 여러분 가가 거리 같자고요. 담이 이야기 담자고요. 항자는 거리 항자예요. 거리 항자.
자, 글자를 좀 보시면 좀 써놓으세요. 한자. 거리 항자, 말씀 설자. 그래서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걸 유식한 말로 가담 항설이라고 합니다. 시시한 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나쁘게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고려말 이규보의 백운 소설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규보는 호가 백운이에요, 백운. 호가 좀 있죠. 흰 구름이에요, 흰 구름. 백운이라고. 그러니까 구름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 따라 삼천리처럼 구름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성향 자체가. 이규보라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래서 백운이 호고, 이때 소설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때 소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대학원에서 한문학을 공부했을 때 막 이런 원문을 다 공부했어요. 이 백운 소설을 공부했는데, 이 백운 소설 여기 책에는 수필이라고 써놨는데요. 거의 비평에 가까워요. 수필이라는 건 조금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가 백운 소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규보가 어떤 그 삶에 대한 세태가 있어. 그 세태를 막 한시로 써놔. 한시로 써놔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규보의 백운 소설 읽어보면 그래요.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시가 있어. 그럼 그런 걸 갖다 놓고 막 설명을 해요. 비평이에요, 비평. 이게 수필은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수필인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 비평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여기 수필에 가깝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조까지는 역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한 논픽션,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기, 일기, 야원 이런 것들 등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논픽션. 그러니까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조까지 그 소설의 이야기는 역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이런 의미도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 효용의 가치를 뒀던 까닭의 소설에 대한 부정적이에요. 되게 긍정적이지 않고 독립된 예술 양식으로서 넘겨보세요. 가치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소설에 대해서 비판론이 있고 긍정론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배경론과 옹호론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계몽기로 넘어오면서 소설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었고요. 야담이나 전설을 소설이라고 하게 됐어요. 야담, 유몽인의 어우야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어우야담이라는 야담이 있어요. 유몽인의 어우야담. 이름만 좀 알아주세요. 어우야담,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런 야담들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전설 이런 것도 소설이고요. 역사의 기록과 사건도 인물의 전기를 지칭하는 풍자, 우화 이런 것도 소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되게 넓죠. 풍자, 우화. 우화는 동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만드는 걸 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솝, 우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신소설이 나타나요. 신소설. 밑에 나오는 조금 여기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 걸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최초의 신소설이 누구의 무슨 작품인지는 아세요? 최초의 신소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최초의 신소설이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이낙연 씨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야. 이인지 혈이로. 그렇죠, 혈이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혈인우라는 작품.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혈인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죠. 자, 오늘 또 책에 안 나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혈인우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 뭐 정도 쓸 줄 아시죠? 혈인. 피혈자의 눈물 묻자. 여기까지는 이 정도 쓸 줄 알죠? 혈인우. 근데 왜 혈인우라고 했을까? 이게 왜 혈인우라고 했? 이거 모르겠죠. 여기까지. 일본. 그렇죠. 일본의 혈인. 우리가 그래서 일본어 봐요. 이게 우리는 일본어 선생님 하면 봐요. 한국에서는 일본어 선생님이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일본에서는 니혼고, 이게 니혼고고 센세거든요. 니혼고노 센세. 반드시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도 일본에서 노자를 붙여요. 이 노가 뭐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 알죠? 노라는 거 와타시노 콘데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혈의노라, 이 의라고 하는 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식.
일본식 표기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혈인후가 시작이 될 때, 자 여러분은 이게 우리가 청일전쟁이라고 그래요, 일청전쟁이라고 보통. 청일전쟁. 그렇죠. 근데 이 혈인후 시작할 때 일청전쟁으로 시작. 일청. 제발 이 거짓말 같은 찾아서 읽어보세요. 일청전쟁이라고 시작. 그럼 뭔 소리예요? 우리가 연고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연세대 입장에서는 연고전이라고 하죠. 고대 입장 고연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앞에 썼다는 건 친일이 아니에요. 친일가 아닐까? 친일이에요, 친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문학을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알게 돼. 그게 묘미야.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이해 못해. 근데 국문과를 공부하다 보면,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간다니까요. 그게 또 공부의 재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소설이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신소설, 그 밑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신소설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뭐 이거 말고도 쭉 많은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신소설이 나타나면서 이런 그 소설 양식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소설, 근대소설, 현대소설로 가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써놨죠. 뭐 그 밑에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여러 작품들이 났다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침이라고 해서. 자, 이제 서사문학의 전통과 소설의 양식 형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냐? 자, 20세기가 들어가면서 그 근대적인 소설 양식이 뿌리내기 전까지 소설은 다양한 전통에서 발전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근대 이전의 서사 전통은 자, 설화성이다. 아까도 설화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설화라는 것은 이게 보면 말씀설자의 말씀 한자인데 이야기의 어떤 모태가 되는 걸 설화라고 해요. 설화라는 말은 이야기의 어떤 모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이 전부 다 설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설화에서는 쭉 내려가다 보면 오디세이나 일리아드 같은 영웅 서사시에서 소설의 기원을 찾는다. 나오죠? 여러분 재밌는 거는 오디세이아나 일리아드의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이걸 쓴 사람. 호머라는 사람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썼어요. 정말 지금도 오래 전이죠. 네? 그리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인데 이게 완전히 시예요. 시인데 기가 막혀요. 이 작품들 읽어보면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호머가 썼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원숭이로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럴 때 영어에서 이렇게 써요. 그랬으면 이분 호머조차도 sometimes knows 때때로 돈다. 때때로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다는 뜻이거든요. 호머도 때때로 조는 것 같은 졸작이 있다는 거예요. 호머면 대극작가, 대시인이니까 잘 쓸 것 같지만 이렇게 써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하여튼 호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호머만 그 문화교양학과의 그 한 교수님 한 분은 호머의 오디세이아만 가지고 막 몇십 년 공부하죠. 오디세이아만 갖고 40년 막 이렇게 그렇게 돼요. 깊이 들어가요. 하여튼 오디세이아, 일리아드 이런 작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진짜 빙산의 일각의 공부를. 자, 그래서 동명왕편 이게 이규보의 작품이에요. 여기 동명왕편 밑에 써보세요. 이규보의 작품이에요. 동명왕편이. 이것도 서사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명왕 신화를 비롯한 건국신화는 신의 혈통인 영웅적 주인공이 지상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의 섭리와 인간의 질서 사이에. 왜 이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게 아시죠? 주몽이죠, 주몽. 그죠? 뭐 이렇게 해모수하고 유아부인 맞나요? 해모수와 유아부인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사이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죠.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의 차이점은 이 북방계 신화는 아버지의 존재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안 했나요? 북방계 신화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단군이라고 했잖아요. 단군 신화 한웅하고 웅녀 맞죠? 사이에 단군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확실하잖아요. 또 해모수와 유아부인, 해모수라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남방계에서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빛이. 그거를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거를 돌려서 표현한 거니까 여러분이 국문학과 안 오셨으면 이런 거 아셨어요? 그냥 국문학과 안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이런 게 이제 공부의 묘미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용명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의 활동 영웅적 주인공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자, 신화에 이어서 전설과 민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증거물이 있긴 있어요. 신화도 증거물이 있어. 근데 신화는 증거물이 우주야. 엄청나게 넓어.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제 국민학 공부하면 잘 배우시겠지만 증거물이 있긴 있는데 우주라고 우주.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전설은 증거물이 있는데 뭐 803 갓바이 뭐 이러잖아요. 증거물이 있는데 좀 더 아기자기하죠. 전설은 증거물이 있다고. 근데 신화는 증거물이 엄청 커. 그 다음에 민담은 흥미 위주의 흥미. 민담은 흥미라고 써서 흥미 위주의 작품이 민담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쭉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영웅적 주인공의 이야기다. 넘겨보시고. 그래서 지금의 그 소설의 형태에 가까운 장르가 중세 로맨스다. 로맨스 아까 기사 이야기라고 그랬고요. 이 로맨스가 이제 뭐 여기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 유럽의 표준어가 라틴어가 아닌 방언이 로망 어떤 걸 합니까? 로망어. 그러니까 로맨스는 로망어에서 나온 거예요. 로망어라는 거예요. 그거고요. 그 이야기라는 거. 근데 로망어 이야기들은 전부 다 기사들의 이야기다. 황당무계, 무용다, 면회다. 이런 거라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로맨스에 등장하는 기사 행적을 흉내내는 주인공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이걸로 대작이잖아요. 이 돈키호테를 세르반테스가 감옥에서 쓴 거 아시죠? 감옥에서 써요. 감옥에서. 대작이 나왔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들은 고난에 빠졌을 때 다 쓰는 거예요. 약간 해석이. 예, 말씀하세요. 돈키호테의 약간 사실적으로 보면 약간 정신 분석에서 그렇죠. 보면 차별증이에요. 뭐 그렇지 정신분석은 이상하지. 막 풍차를 싸우고 이런 게 이제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약간 구시대의 인습을 타파한다 이렇게 또 봐요. 그게 풍차와 싸우는 것 자체를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비평가들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이제 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보면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이런 거 있죠. 그 해에서 소년에게 보면 막 집채만한 뭐 이런 건물도 다 때리고 파도가 부수고 무너버리는 이런 게 다 관습적인 그 인습적인 어떤 옛날의 유물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가 상당히 유사해요. 공부해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돈키호테가 뭐 그렇다. 그러니까 기사 이야기인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밌지 않나요? 공부하면? 이런 의미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돈키호테.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오신화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금오신화는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소설에서 김신 시습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논어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시습이라는 게 논어에서 나와. 자왈 하기 시습지 불여교로라는 말 들어봤죠? 그 시습이. 예, 그 시습이에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또한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모르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지 아셨어요? 절대. 이 논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때때로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공부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공부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첫 번째 책을 드릴게요. 근데 시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습하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로 알고 있죠. 이거 맞을까지일까요? 땡이 땡.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큰일 나요. 여러분 배워가지고 일주일 후에 보면 아무것도 에빙하우스 반갑고서 잊어버려. 이게 아니라 시습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꼭 알아세요? 그때그때 익힌다는 거죠. 네, 배우고 그때그때 익히는 거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공부 저는 이제 한문학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너무 천지고 그런 걸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 교수님들 한문학과 가잖아요. 뭐 저는 지식도 아니에요. 제가 영문학 공부할 때는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문과에서는 한문을 좀 꽤나 아는 편이었거든. 이 한문학과에 딱 갔더니 교수님 그것도 지식이라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막 주역이 줄줄 나와 막 교수님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금오신화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자 금오신화 여러분 금오신화의 뜻이 있어요. 이걸 좀 알아주세요.
자, 금오신화의 금오는 금오산이야. 대구 옆에 가면 금오산이라고 있어요. 들어는 보셨으면 뭐 금오산이 있어. 구미 뭐 이쪽에 금오산이 있어요. 근데 신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의 이야기 아니에요? 귀신 나오니까. 맞을까요? 들까요? 땡인데 땡. 새로울 신자였어.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야. 금오신화. 나 오늘 알아. 네, 오늘 말하실 게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이거 강의하시겠어요?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야. 새로운 이야기. 말 되죠? 그렇게 이야기. 이제 다시 이제 볼게요. 할 얘기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금오신화를 한국 소설 출발점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또 엄밀히 들어가면 채치원전이라고 하는 설화를 채치원이라고 하는 설화를 최초의 한문 소설로 뽑기도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 1학년이시니까 이제 요 정도 2학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원래 공부라는 게 수준이 있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막 더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금오신화를 알고 계시고요. 자,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건을 다룬다. 전기할 때 전할 전자고 기는 기이할 기자입니다. 자, 그렇게. 자, 그럼 금오신화에는 작품이 5작품이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 한마음 축제에서 배우셨잖아, 그죠? 제가 맞춰갖고 한국어 받았잖아, 맞죠? 금오신화 5작품 뭐죠? 적어야지. 금오신화 5작품. 만치이용란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저는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되고. 많지. 이용란 쓰면 만치했다. 만치이용. 재밌죠? 그러니까 많이 뭐냐? 만목사가. 한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국문학. 국문학은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 끝이 없어. 해도. 국문학. 치유 부벽적. 만복사에서 윷놀이하는 거죠. 저포란 윷놀이. 만복사를 여러분이 가고 싶어요. 자, 내비를 딱 눌러요. 만복사를 누르면 만복사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엉뚱한 데 가요. 만복사를 누르면. 어디로 검색해야 만복사 지로 검색해야 돼.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이제 그 선배 졸업생들하고 한번 갔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1, 2학번에. 근데 그분들하고 갔는데 정말 재밌게 여러분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시면 제가 많이 알려드려요. 근데 어쨌든 만복사를 눌렀어요. 이분이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만복사 지를 눌러야 돼. 그 만복사 지는 뭐냐면 만복사 터만 남아있어요. 실제 남원에 있습니다. 이 남원에 있어요. 그럼 남원에 가려면 대부분이 광안루 가고 뭐 그러죠. 맞잖아요. 이런 데를 가야 된다니까. 국문관. 만복사에서 윷놀이에 이건 읽을 때요. 치유 부벽정기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치유 부벽정. 치유. 네. 뭐냐면 부벽정에서 술에 취해서 노는 이야기. 치자가 취할 치자. 놀유자. 이게 치유 부벽정기하면 아버지 가방이하고 똑같은 거. 아시겠죠? 이생규장들. 이생이라는 사람이 담장을 엿본다. 담장을 엿본다. 규장. 자, 왜 엿볼까? 여기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이생 규장전. 용궁 구연. 용궁 잔치에 가는 이야기. 연 잔치 연장은 분홍 이제 그걸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영 부주지. 이 염이라는 게 염라대왕 생각나잖아요. 염라대왕. 염라대왕으로 있는 곳에 가서 그 염라대왕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남영 부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치용남해하고 줄줄 외우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국문과에 나왔어. 근데 너 김시집의 금오신화의 5작품을 좀 이야기해봐. 근데 그런 거 있어. 이럴 거예요? 좀 설명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저 밑에 녹자는 사슴 녹자예요? 아니 기록할 녹자. 기록하는 거. 네, 기록하는 거. 이거 전할 때 있어요. 다 이제 다 기록하는 뜻이에요. 덕보, 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다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5작품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과에 다니면 좋은 게 뭐냐면 공부할 게 그러니까 여유만 있으면 저는 돈이 막 내가 한
현금으로 어느 정도 막 맞아. 먹고 살 만큼만 있어. 맞아. 저는 그냥 공부만 하고 싶어. 왜냐면 할 게 너무 많거든. 보세요. 봐요. 이거 다 읽어야 돼. 근데 이거 좀 더 깊이 있게 뭘로 읽어야 돼? 한문을 읽어야 돼. 이게 한문 소설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5작품 읽다 보면 몇 년 지나가고 그렇게 산 거예요. 한문으로 다 읽어야 된다. 이 사람이 우리말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시숙 같은 사람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 쓰여있는 작품을 읽는 것도 힘들어. 읽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말로 해설된 것도 힘들어. 우리말로 해설된 것도 초등학생용 금옷이나 읽어야 돼. 그걸 빠져들려도.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주로 많이 쳐줬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소설은 기이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전은 이게 장성에 가면요, 장성에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왜 알려드리냐면, 장성. 예, 장성. 장성에 가면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다. 알겠죠? 장성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장성에 가시면 여기 백양사 맞죠? 근데 뭐 가지 마시고 홍길동 테마파크를 가야 된다니까. 거기 가면 홍길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또 김만중의 구멍을 가려고 그래. 어디 갈까요? 제가 지금 많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해, 여러분 남해 있죠. 남해 가면 그 독일인 마을만 가죠. 남해에 가면 남해 문학관이 있어요. 남해 문학관이 있다. 거기에 가면 구멍에 관련되는 게 다 나와. 정말로. 그래서 이 김만중의 구운몽도 기이하고 환상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 당연히 로맨스적인 요소가 강한 거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정조 때는 자 오른쪽이 이제 11쪽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설 배경론이 주장됐다는 거예요. 근데 옹호론도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조금만 더 보고 좀 쉽게. 근대 소설의 양식의 형성. 거기만 좀 더 보고 좀 쉽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대 소설로 갔는데, 자,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초의 근대 소설이 뭐죠? 그건 아시죠? 최초의 근대 소설. 아니, 이광수의 우정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속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쉬운 공부만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이 무정이라는 것을 봐요. 여기 무정의 뜻이 뭐냐,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 무정 이건 알까요? 자, 그럼 제가 질문. 11페이지. 지금 11페이지요. 자, 이광수가 무정을 썼어요. 근데 봐요. 여러분, 이광수가 무정을 쓴 건 알아. 그 들어는 봤어, 고등학교 때. 무정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건 뭐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야. 근데 왜 이광수는, 자, 이제 제가 좀 더 깊은 질문을 하죠. 왜 이광수는 작품 제목을 무정이라고 했을까요? 왜? 쓸모하고 뭐가 없나요? 감정이 없다는 뜻이죠. 감정. 감정이 없다는 뜻이 왜 무정이라고 부르시죠?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일제 하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암흑기라는 의미예요. 무정이란 한글 말이죠. 소설 이해 배웠는데도 모르는 거야. 네. 네. 이 무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이제 4년 계속 할 거니까 암흑기라는 뜻이라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제목의 의미를 또 알아두셔야 된다니까. 무정이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대 소설의 이제 양식이 이제 형성이 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대 소설의 양식.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죠. 50분.